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약세장으로 좀 다시 전환이 됐는데, 아무래도 이 SEC의 이 거래소 관련 소송이 어느 정도 또 이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고, 또 다른 이유도 또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 SEC가 이 대형 거래소 두 곳을 기소를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, 그것에 대한 좀 숨겨진 의도를 저의 생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또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또 시장을 잠깐 브리핑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,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약세장으로 빠졌는데 좀 붉게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게 되면 뭐 폴리곤, BNB, 솔라나, 에이다, 뭐 니오 프로토콜 이런 곳을 볼 때 지금 이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코인들이 그 하락폭이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하락폭을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%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래도 2020년 12월에 XRP가 이 증권으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, 뭐 15% 정도면 확실히 좀 그때보다는 무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붉게 약세로 흘렀는데,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 이 전반적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로 흐르긴 했어요. 그래서 어제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뭐 상승한 종목이 꽤 보이긴 하지만,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좀 밝은 이런 붉은색을 띠면서 유독 좀 그 하락폭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또 지수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, S&P 500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나스닥이 1%가 조금 넘는 하락을 하면서 유독 그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유럽 증시 역시 이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또 유독 이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,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그 첫 번째는 뭐냐?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캐나다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면서 22년 내 최고로 이제 4.75%까지 올랐다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. 그런데 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금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,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앞으로 뭐 캐나다 금리까지 신경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하나의 좀 시그널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왜냐면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 이후 8차례 금리를 계속 올려왔다가 올 1월부터 동결을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금리 동결을 한 국가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,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금리를 올렸냐?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5월 19일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, 지난달에 이제 캐나다에서 4월 CPI를 발표를 했는데요. 그런데 전년보다 6.8%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199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지표가 또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요건 이제 헤드라인 CPI고,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.23%가 나왔는데 그 전달에는 3.93%였습니다. 그러니까 또 한 달 만에 또 4%대로 넘어가면서,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목표 물가 지수가 2%인데 보시는 것처럼 4.23%가 되면서 목표보다 2배 넘게 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시게 되면 1월달 이후로 계속 이렇게 4.5%로 동결을 해왔다가 6월 7일, 그러니까 어제 이 지난달 좀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치는 4.5%로 동결을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 어젯밤 11시에 이 금리 발표를 보니까 이 예상을 깨고 4.75%로 0.25%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예상 밖에 이런 금리 인상이 좀 이루어졌고, 또 이것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3일에 이 금리 결정이 있는데,
이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해석이 나온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페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어제만 해도 이 금리 동결을 78%, 그러니까 그 며칠 전만 해도 또 80%가 넘었었는데 어제 이 캐나다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동결이 64%로 전일 대비해서 무려 10%포인트가 넘게 이렇게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캐나다의 금리 인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는 것이 어제 시장의 하락의 첫 번째 요인이라 생각이 들고,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이것을 보시면 특히 나스닥이 어제 유독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의 좀 가격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런 상승세를 가다가 2월 달부터 한 3월 중순까지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뭐 3월 13일 이후로부터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%가 넘는 이런 상승을 거의 뭐 쉴 새 없이 달려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그간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만한 그런 소재거리가 필요했던 것이고, 그 소재거리가 바로 이 캐나다의 이 금리 인상이 그 소재거리로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나스닥만 좀 하락폭이 컸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 S&P 500 같은 경우도 뭐 0.3%니까 그렇게 뭐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또 요 달러 지수를 봐도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104포인트를 보이고 있고, 보시는 것처럼 이 104포인트대로 올라온 때가 5월 25일이니까 지난달 말부터 한 104포인트대로 올라왔는데 뭐 여전히 이 104포인트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금리 인상은 뭐 간접적인 또는 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 하락의 재료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튼 그 여파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캐나다의 금리 발표가 어젯밤 23시, 그러니까 밤 11시에 발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이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암호화폐 시장만의 지금 악재가 터진 상황인데, 그러니까 이 불난집에 약간의 좀 기름이 좀 끼얹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SEC가 코인베이스하고 또 바이낸스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 SEC의 숨겨진 의도, 또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.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6월 8일 오전 2시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 제목이 SEC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참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왜냐면 이 기사 제목 말대로 지금 이 SEC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저 역시 또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또 이것을 리플 소송과 연관을 지어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6월 13일이면 이 힘먼 문서, 이 힘먼의 이메일이 또 공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SEC가 생각하는 그 증권에 대한 구분을 좀 유추할 수가 있고, 또 그거에 따라서 이 SEC의 모순이 또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늦어도 이제 7월에는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힘먼 문서가 공개가 되고 또 약식 판결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SEC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SEC의 입지는 완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SEC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코인이 증권이다 라는 이런 게리 겐슬러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의회에서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제도화가 되고 규정이 만들어지려면 어차피 의회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게리 겐슬러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리플 소송이 나옴으로 해서 이 SEC의 입지가 약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
설령 이 리플 소송이 좀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전 세계 1위의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기소를 한 것이고, 또 미국 내에서도 1위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까지 함께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SE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사 제목처럼 이 SEC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라는 요 제목이 참 공감이 됐는데, 그런데 이 시장의 여론은 요 기사에도 이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문장이 장기적으로 이 갠슬러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게리 갠슬러는 틀렸다, 법원이 증명해 줄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또 오늘 나왔었고, 또 이 기사도 보시면 이 외신에서는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적격기간 등록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게리 갠슬러도 자신들의 주장이 모순돼서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보다 치열하게 싸우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이 SEC는 이 거래소와의 소송을 통해서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SEC와 거래소 간의 제소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런 발언을 또 했다라고 해요. 그런데 이 사실은 SEC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리플 소송만 봐도 지금 2020년 12월에 그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 아직 뭐 약식 판결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소송이 진행이 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 SEC도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이 의회가 할 텐데, 또 이 의회가 법안을 만드는 게 뭐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 SEC는 또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 또 높이려고 할 겁니다. 그럼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,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이 소로스 펀드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, SEC와 거래소 간의 제소로 전통 금융사가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혼란을 계기로 당연히 이 거래소의 입지가 좀 약해질 거고, 이것을 기회로 이 전통 금융사가 본격적인 이 시장의 진입을 노리게 되는 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안길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사실 그동안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에 잘못된 점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고객자산 분리 운영이 시행이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번 이 SEC와 거래소 간의 소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바이낸스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, 솔직히 이 바이낸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현재 이 본사부터 어느 국가인지 명확하지가 않고, 또 그것이 이 각국의 규제를 좀 피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.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이 의도적인 바이낸스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, 결국엔 이 바이낸스 죽이기는 어느 정도 성공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오창펑이 CEO 자리를 물러서고 본사도 어느 나라인지 확실하게 또 정해지면서, 또 지금의 이 압도적인 세계 1위 거래소의 지위는 어느 정도 좀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대신에 이 기간 동안 이 미국의 전통 금융가들이 이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 주도권을 좀 쥐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직접적으로 인수할 가능성도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물론 그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제도화가 된 상황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생기게 될 것이고, 그러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, 아무래도 또 미국에 상장된 또 첫 번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넘기면 더 크게
성장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 이 SEC가 거래소에 지금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겁니다.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이 시장이 약세가 되느냐,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, 저는 설령 이 소송이 또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시장의 상승세 또 성장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그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과거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뭐 루나 사태 또 아니면 이 FTX 사태를 봐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. 또 특히 이 FTX 사태를 통해서 이 DCG가 또 흔들거리고 있는데, 근데 또 이 작년에 DCG가 흔들릴 때만 해도 이 DCG가 무너지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크게 뭐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DCG는 또 우리 기억 속에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뭐 나중에는 이 DCG가 청산이 되면서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또 이 시간이 흐르면 이 시장은 또 그런 것들은 또 있게 됩니다. 아무튼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과도기의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또 그래서 이 대중이 쉽게 못 들어오는 시장이기도 합니다. 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도 여전한 시장이라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,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과정은 언젠가는 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이 살아남을 만한 코인을 가지고 이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남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안겨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